이야기는 1983년 데이비드가 8살 아들 에릭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시키려 애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늦었기에 데이비드는 아들을 재촉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확인하러 갔을 때 아들은 입에서 거품을 물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포에 질린 데이비드는 아들을 안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그곳에서는 마치 영화 같은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모든 병실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고 부모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의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에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TV에서 한 기자가 이 현상이 전 세계 9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때 갑자기 병원의 아이들이 동시에 심하게 떨기 시작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10년이 흐르지만 인류는 여전히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혼수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임신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고 인구는 급감하고 학교는 문을 닫고 많은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톰은 형 데이비드를 만나러 온다. 하지만 그 재회는 생각만큼 따뜻하지 않다. 톰은 술집 싸움에서 과실치사죄로 막 출소한 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쓴다. 데이비드는 다소 망설이며 톰에게 소파에서 자라고 한다. 그는 에릭을 바라본다. 10대가 된 에릭은 여전히 기계에 의존해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다. 데이비드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선물도, 교육비도, 그 외 모든 것에 대한 지출을 중단하고 의료장비 비용을 마련한다. 그는 아들이 아직 그 안에 갇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미친 짓을 할 수 있다. 어떤 부모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지만 어떤 부모들은 버려진 학교를 개조한 임시병원에 아이들을 맡긴다. 톰의 전처인 지는 그곳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아이들을 돌본다. 어느 날 밤 지친 지는 집에 돌아와 손에 책 한 권,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톰을 발견한다. 하지만 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으며 그 상처를 애써 외면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작동하는 듯 하루에 2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들을 진정시키느라 애쓰고 있다. 데이비드의 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에릭은 너무 심하게 몸을 떨어서 데이비드는 톰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를 붙잡을 수 있을 정도다. 데이비드는 에릭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경찰서에서 세리프 칼날은 버려진 건물에 침입한 20대 소년 킵과 클리르를 질책한다. 톰이 보고를 하러 온다. 이는 그의 보호 관찰의 일환이며 칼날은 이 아이들이 1983년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이사를 가지 않고 지금은 버려진 집들을 탐험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 젊은이들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낸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한 의사가 새로운 유엔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다. 그녀는 너무 몰두한 나머지 멍한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보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그녀가 아이들을 흘끗 쳐다보면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한편 톰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임신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체포되는 것을 본다. 이제 보험회사들은 임신 예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데이비드는 톰이 다시 분노를 잃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톰은 그 책이 자신에게 신앙과 가족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무언가 희망의 빛이 필요했던 데이비드는 그 책을 받아들고 그날 밤 바로 다 읽어버린다. 그러나 같은 날 밤 병원 학교의 체육관에 한 의사가 들어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다. 혼수 상태에 빠진 젊은이들이 모두 일어서서 소변줄을 뽑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만 출구는 막혀 있었다. 집에서 톰은 텔레비전의 비상 경보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 그는 에릭을 확인하러 달려가지만 방은 텅 비어 있다.
톰은 데이비드를 찾아 경고하려 했지만 데이비드는 의료기구에 찔려 죽어 있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에릭이 뒤에서 나타나 그를 공격했다. 톰은 조카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 했으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했다. 방 안의 혼란 속에서 샘이 뛰어들어와 쇠막대로 에릭을 내리쳤지만 에릭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다. 그는 돌아서서 샘에게 으르렁거리며 공격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샘은 에릭을 창밖으로 밀어냈고 에릭은 쇠막대기와 함께 정원으로 떨어졌다. 충격을 받은 샘은 라디오에서 전 세계 아이들이 공격적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톰에게 말했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시신을 덮고 그가 소중히 여기던 책을 챙겨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샘은 쇠막대를 가지러 정원으로 돌아갔지만 에릭이 다리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절뚝거리며 다시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려 했다. 샘은 간신히 에릭을 뿌리치고 에릭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분노에 휩싸인 샘은 에릭을 끝장내고 싶어 하지만 톰은 에릭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샘을 설득해 떠나게 한다. 샘은 트럭에 올라타지만 라디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학교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얼굴이 완전히 흉측하게 변형된 의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열쇠를 챙기지만 더 나아가기도 전에 2명의 정신 나간 10대들이 계단에서 그들을 습격한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지만 상황이 악화될 즈음 킵과 클라이어가 나타나 그들을 구해준다. 그들은 10대들이 킵을 자신들과 같은 부류로 생각해서 공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킵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한다. 샘과 톰은 10대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복도로 먼저 내려가고 톰은 위층으로 올라간다. 그곳에서 그림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열쇠를 이용해 세탁실로 숨는다. 세탁실 안에는 뇌출혈을 일으킨 의사를 포함해 8명의 교직원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톰과 샘은 이동하는 동안 순찰차 한 대도 보지 못했다. 톰은 진에 대해 묻다가 그녀가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은 물자를 찾다가 환기구를 통해 탈출한 것이다. 샘은 그곳에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톰은 진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안으로 들어간다. 창문 밖으로 샘은 밖에서 모여있는 10대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 불안해 보인다. 갑자기 그들이 모두 일제히 돌아서고 샘은 얼어붙는다. 간호사가 부상당한 의사가 방금 사망했다고 알린다. 10대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샘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트로 밧줄을 만들어 세탁물 투입구를 통해 내려가려고 한다. 10대들이 문을 두드리자 샘은 내려가기 전에 외설적인 손짓을 하지만 다른 무리가 그들을 발견한다. 샘은 학살당하는 노동자들의 비명 소리를 듣는다. 그가 더 내려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시트를 바이올런트리 잡아당기고 위험에 처한 그는 몸을 움찔하며 위로 올라온다. 아래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밧줄을 놓는 순간 다시 올라오려던 노동자 한 명이 떨어진다. 잠시 후 샘은 이상한 중얼거림을 듣고 뒤를 돌아본다. 한 10대 소년이 죽은 의사의 시신을 만지며 마치 그녀를 깨우려는 듯 애쓰고 있다. 그 사이 톰은 미끄럼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다가 길을 막고 있는 10대 소년과 마주친다. 톰이 반응하기도 전에 소년이 그를 공격하지만 마침 그때 도착한 진이 소년을 기절시킨다.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의료용품실로 달려가 입구를 봉쇄한다. 복도로 나가보니 세탁실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고 그 뒤로는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샘이 여러 명의 10대 소년들을 제압한 후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논쟁 중인 킵과 클라이어를 만난다. 킵은 톰의 그룹에 합류하고 싶어 하지만 클라이어는 어른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들은 함께 움직이기로 한다. 출구에서 그들은 역시 10대 소년을 쏴야 했던 칼을 만난다. 칼은 모두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하지만 그들이 탈출하려는 순간 학교 경비원이 악의적으로 클라이어를 공격한다. 톰은 그녀가 10대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개입하지만 경비원은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간다. 톰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경비원을 밀쳐낸다. 경비원은 한 10대 소년 위로 넘어지고 군중은 그를 무자비하게 끌고 간다. 그때 갑자기 클라이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킵은 그녀가 각성자들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음을 깨닫는다. 상심한 킵은 그녀를 남겨두고 일행은 계속 나아간다. 밖에서 그들은 10대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려 하지만 이미 무리가 그들을 덮치고 있다. 네이선과 카레 안에 노라는 차 안에서 기다리지만 그들 역시 공격을 받는다. 한 10대 소년이 창문을 깨고 노라의 머리를 움켜잡는다. 네이선은 다른 소년의 어깨에 총을 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킨다. 학교 안의 10대 소년들은 어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온다. 진은 간신히 문을 닫고 모두 탈출한다. 킵은 네이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내에게서 적을 떼어낸다. 샘은 트럭 쪽으로 달려가지만 한 젊은 여자가 단한방으로 그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분노한 진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쓰러뜨리고 그 위력에 감탄하며 아, 진짜 강하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무리가 자물쇠를 부수고 탈출했고 일행은 카레 트럭을 타고 전속력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피신하여 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았고 하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샘의 상처를 치료하려 애썼습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하는 진정제를 투여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톰은 건물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한 10대 소녀가 갑자기 그를 공격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모두 달려가 보니 톰이 소녀 위에 올라타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케이는 그 소녀가 자신의 딸 알렉시스임을 알아보고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소녀를 묻기로 했습니다. 노라가 다가가려 했지만 네이선과 칼라는 알렉시스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역 목사가 나타났지만 10대들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들은 그를 이상한 원형으로 땅에 눕혔고 한 소년이 마치 의식을 치르듯 그에게 다가갔다. 공기는 소름 끼치는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톰은 킵에게 클라이어가 어른들을 탓하는지 물었다. 킵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든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깨어나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재건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목사가 2년 전에 사임했지만 아이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꿈을 꾼 일기를 남겼는데 그 꿈은 실제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일기에는 아이들에게 영혼을 바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통조림 음식을 발견하고 공군기지로 향하기로 했다. 준비하는 동안 노라는 알렉시스를 풀어주려 했지만 알렉시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칼은 너무 늦게 도착했고 알렉시스는 그마저도 공격했다. 칼은 어쩔 수 없이 알렉시스를 쏘았다. 끔찍한 일에 충격을 받은 칼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클라이어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와 욕조에서 죽어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일행은 칼의 트럭을 타고 탈출하려 했지만 톰은 트럭의 일부가 뜯겨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차량들도 확인해보니 모두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톰, 킵은 데이비드의 차고로 가서 아직 멀쩡한 트럭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네이선과 샘은 밖에서 무언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잠시 후 톰은 데이비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킵은 열쇠를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고 흰과 톰은 한 젊은 여자에게 총을 겨누어줬지만 클리르가 나타나 그 여자를 제압했습니다. 다시 모였을 때 플리르는 10대들이 이미 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트럭을 되찾아 교회로 돌아갔지만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네이선과 샘은 잔해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다가 10대 2명이 길을 막고 총을 쏴서 타이어가 터져버렸습니다. 격분한 진은 차에서 내려 망설임 없이 두 사람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톰은 바리케이드를 치우려 했지만 진은 더 많은 총을 가지러 가자고 고집했습니다. 둘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복수심에 사로잡혔다고 비난했지만 그녀는 떠났다. 클리르와 킵은 그녀를 뒤쫓았다. 그들은 공사 중인 경찰서에 도착했다. 10대들이 무기고를 점거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사물함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클리르는 상황을 보고 잠입하기로 했다. 그녀는 무기 정리를 돕는 척하며 무기 하나를 숨기려 했지만 발각되었다. 총소리를 듣고 킵은 달려가 기니다를 발견했다. 한 10대가 그를 공격했고 그는 자신을 방어했다. 그때 다른 소녀가 그의 등에 총을 쏘았지만 클리르가 그녀를 제압했다.
죽어가는 킵은 클리르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다. 사물함 근처에서 누군가가 진에게 다가왔다. 몇 분 후 톰이 도착해서 시신들을 발견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진이었는데 그녀는 소년을 죽여야만 했다고 말했다. 톰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그들은 마을을 떠나려 했지만 군중이 그들을 에워쌌다.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톰은 눈을 감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라고 했다. 그는 일기장 한 페이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대면할 준비를 했다. 한 아이가 그의 얼굴을 만지자 짐은 속삭임에 휩싸였다. 눈을 뜬 톰은 혼란스러웠다. 진은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그 페이지를 읽고 나서야 톰이 일기장의 지시대로 올라갔다는 것을 이해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톰이 남긴 책을 희망에 찬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의 결말을 알았으니 좀비로 가득 찬 정신병원에 갇힌 두 형제의 이야기를 볼 차례다. 한때 환자였던 좀비들은 이제 숨쉬는 자는 누구든 공격하는 흉포한 괴물이 되었다. 두 형제는 살아남아 병원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영상을 클릭하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